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추석 명절에 듣기 싫은 말. 취업은? 결혼은? 올해 몇 살? 월급은? 아기는? 승진은?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듣고면서 답답해요. 반면에 듣고 싶은 말.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올 한 해도 고생 많지? 음식하랴, 가족들 기분 맞추느라 당신 고생 많았어. 당신도 운전하느라 정말 애썼어요. 네, 듣고 싶은 말로만 가득한 추석 명절을 기원하면서요. 9월 8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설레고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계신 분도 많으실 테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포항은 침통 그 자체입니다.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로 7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어제 빈소가 포항의료원에 마련됐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살아있던 사람이 아침에 사라져가지고 아무리 천재지변이지만 우리한테 이런 일이 활발한 애였고 성격도 좋고 의지도 강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좀 멋진 친구였어요. 좀 슬프기도 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답답하네요. 아직 현실처럼 안 느껴지고 좀 안 믿기죠. 왜냐면 이번 연도 말에 겨울에 같이 전을 하기로 했는데 희생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에 김현주 평론가님 사실 말 그대로 빈소는 눈물바다를 이뤘다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정말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던 분이 죽음으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는 것이었겠죠. 사실 그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거의 천장까지 흙탕물이 차 있는 가운데 약 30cm 정도의 그 공간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관 위에서 14시간을 버티다가 50대 어머니는 14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을 해서 많은 분들이 환호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아드님 중학생은 생還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하.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아마 모든 어머니들의 심정이 같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더하는데요. 왜요? 그 어머니하고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껌딱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딸 역할을 하면서 그 아들이 살가운 세상에.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웬만한 중학생들 같으면 어디 같이 가자 그래도 잘 안 안 따라 가죠. 나서잖아요. 네. 그런데 새벽에 지하주차장에 어머니가 가신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 나설 정도면 어떤 아들이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니까 차문이 열리지 않을 때 그 아들이 밖에서 차문을 열어주면서 어머니가 차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어머니는 평상시에 어깨도 좋지 않고 수영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짐이 될까 봐 아들이라도 살릴 마음에서 그 옆에 있던 주민들과 함께 그 출입구 쪽으로 나가라, 나는 생각하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어머.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이 너무 마음을 울리는데요. 그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떠났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어머니가 그 배관 위에서 14시간을 버티면서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만 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진짜 정말 목이 메입니다. 최진범 교수님,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아들은 무사히 수영해서 밖으로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도리어 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만 본인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더라도 아들은 살아야 된다는 마음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이 시대를 살아온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입장에서 저도 제 자녀한테 그랬을 거예요. 네. 네가 나 살아야 된다. 그게 엄마의 마음인데 엄마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고 이 아들이 마지막 던진 말을 제가 읽으면서 눈물이 나요 진짜. 네.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참
가슴 아프고 네.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까운데 네. 어쨌든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라도 잘 사셔야 돼요. 마음 아프시고 네. 트라우마가 생기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꿋꿋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네. 아들이 엄마라도 생존해서 이렇게 삶을 연장해 가시는 부분들을 너무 마음속으로 기뻐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네. 어머니가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열심히 잘 사셔서 아들에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잘 살고 왔다고 네 덕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성분, 그러니까 희생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죠. 그 남편분께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내라도 살아서 다행이다. 아내가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매우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생때 같은 자식을 잃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연이 또 있었어요. 어제 이 빈소에는요, 한 부부의 사진이 나란히 걸리기도 했다면서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장례식장 안내 화면엔요, 한 노부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이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평소에 인꼬 부부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네. 갑작스럽게 두 내외가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현장을 찾은 자녀와 이 친인척들은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에 따르면은요, 남편은 평생 굴착기 업을 했고 아내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최근에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콩달콩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영위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빈소를 찾은 노부부의 안사돈에 따르면 평소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은요, 그 새벽에 그렇게 험한 곳을 같이 갔겠느냐며 땅을 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참 뭐라고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 달 전에 해병대를 전역했던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또 그 후속 얘기가 전해졌다면서요, 호준 변호사님. 네, 정말 가슴 먹먹한 사연이었죠. 이 20대 남성 희생자분 4월에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이제 몇 달 되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군복무 시절 견디고 이제 20대의 젊은 날을 만끽해야 했었을 젊음인데 결국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유족에 따르면 아버지랑 같이 주차장에 갔다가 나왔대요. 그러다가 한 번만 더 차를 다시 보고 오겠다라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인데다가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끝까지 정말 수용해서 나와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변을 당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 남성 아버지 저희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하루 종일 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도 아들이 너무 다정했나 봐요. 딸 같은 아들이었는데 이제 잃고 어떻게 사느냐 하면서 오열을 했다고 하고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도 벌었다고 하는데 너무 착한 게요. 이게 또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되면은 첫 월급 타면은 부모님한테 말씀드린다고 일부러 말을 하지 않을 네. 정도로 속 깊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이 아들 잃은 부모 심정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보니까 최준범 교수님, 예. 이 숨진 20대 청년, 해병대 전역한 20대 청년의 형 관련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형이 독도에서 근무를 해요. 독도 그래요? 경비병으로 아이고. 경비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독도 경비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은 자기 차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 형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데 피해를 당할까 봐 동생이 그걸 차를 꺼내러 갔다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아이고. 겁니다. 형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임종도 못 지켰고 어쨌든 장례식이라고 참석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휴가는 받을 수 있지만 나오는데 기상악화로 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경북경찰청에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헬기를 보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경북경찰청 소속의 헬기가 급파가 돼서 이제 그 남성의 형, 독도 경무대에 근무하고 있는 그 순경 그분을 헬기에 태워서 포항 공항으로 도착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장례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졌는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래도 이렇게 경찰청에서 사려 깊게 배려를 해줘서 네. 헬기를 동원해서 동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빈소가 마련된 포항의료원을 직접 찾아 조문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민실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번 태풍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포항과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또 부모님을 함께 잃은 그 자녀들, 또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홀어머니를 급진하게 모시고 살아온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 이분들 어떠한 그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뭐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아마 상당수 국민분들도 같은 심경일 것, 내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 문답에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목이 메이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죠. 뭐 그거는 대통령이나 일반 시민이나 뭐 인지상정이죠. 다 똑같은 마음이고 그 나이 또래가 되면은 젊은이들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늘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어제 그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에 그 빈소를 방문해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의 사망자들의 빈소가 차려져 있었는데요. 네. 약 30분간 조문을 하면서 희생된 분들의 유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고 또 특히 희생자의 여동생에게는 앞으로 어머니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덧붙였고요. 오늘 잠시 전에도 보셨습니다만 그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도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흙더미에서 원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드리면서 또 희생자의 유족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대와 희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정말 이런 어려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력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진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 같은 심경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포항은 침통 그 자체인데다가 흰남노가 핥히고 간 그 흔적들은 처참합니다. 특히요, 지금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이 지금 쑥대밭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허지연 변호사님. 네, 피해 상황 심각합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 명절 대목 맞아서 얼마나 상인분들 설레면서 물건들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침수가 돼서 지금 뭐 엉망인 상황입니다. 오천시장의 한복집은 한복용 옷감을 이제 명절 대목 앞두고 잔뜩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옷감들이 다 물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업을 중단하고 옷감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인근 옷가게들도 지금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또 그릇 가게에서도 그릇들이 지금 온통 흙탕물에 뒤덮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해병대 분들이랑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서서 침수 피해 본 상품을 일일이 뭐 그릇 같은 것도 씻고 지금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 떡집에 보면은 영업 중단 알리는 안내문이 지금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떡집 사진이고요. 아예 대목이 아니라 영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보건소도 지금 침수 피해를 입어서 집기를 다 꺼내서 복구를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침수 때문에 차들이 다 또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포항 종합운동장에는 이 침수 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요, 지금 SNS 상에서는 어이없는 말들이 나온다는데
안진영 기자님, 대체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 겁니까? 네, 이번 흰남노 영향으로 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1만 건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경북 포항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사고로 인해서 사망, 실종 이런 인명피해는 물론 주택 침수와 농작물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몇몇 몰지각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응이 호들갑이었다는 반응이었는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던 수도권 인근 주민들이 볼 때는 피해가 덜해 보였다는 이유입니다. 그 글들을 말씀드리면 이 태풍 흰남노를 앞두고 쓸데없이 호들갑을 떨었다. 기상청은 거짓말하는 구라청이다. 이번에 호들갑을 떤 거는 지난달 강남 집중호우 실수를 만회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몰지각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런 글을 올리는 인간들은 사람입니까? 서울 수도권만 피해가 없으면 다예요? 여기 당신들만 살아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저런 글을 올릴 수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게 아니 그리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과하리만큼 준비를 해야 돼요. 과하리만큼. 한 명의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너무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물론 수도권 지역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비가 적게 왔을 수도, 비는 많이 왔어요. 그리고 바람이 좀 적게 불었다고 쳐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금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 현재 아까 지금 그 전통시장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의 기대감이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어루만지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가서 봉사활동 못할 망정, 이게 뭐 너무 지나치게 준비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상황에 플러스 2 정도, 곱하기 2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는 재난도 잘 막을 수 있어요. 안이하게 대처하면요, 우리가 생각해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와서 구라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비가 안 왔습니까? 바람이 안 불었습니까? 피해가 없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저런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런 분들이 과연 그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 화가 납니다, 진짜. 이따위 글을 올리는 사람들 지금 사고방식, 정신상태는 뭐 어떤 겁니까, 최명규 원장님? 일단 우리는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피해가 내 옆에 없더라도 어느 다른 곳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저런 글을 올리는 분께서는 내 눈앞에 피해가 없으니까 다른 피해도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막상 또 어떤 분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피해가 있을 때는 제대로 된 예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피해를 대비했을 때는 예보가 또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를 갖다 비난하고 기상청을 비난하기 위해서 글을 올렸을 텐데, 그게 결국은 간접적으로 더 확대되어서는 우리 이재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죠. 희한해요. 참 희한합니다. 대비를 못하면 못한다고 난리. 대비를 잘하면 잘했다고 또 호들갑 떨어도 난리. 참 대단합니다. 글 쓰려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철부지 없는 누리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유명한 시인도 어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요, 허지원 변호사님. 네, 시인 류근 씨가 SNS에 올린 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감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쥐새끼 한 마리가 쪼르르 지나간 느낌이다.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왠지 좀 속은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그 태풍이 윤 대통령이 철야로 비상대기하는 거에 찬양하는 정도가 역대급이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건데요. 근데 지금 돌아가신 분들까지 계신데, 물론 이 글이 지하주차장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쓴 글이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꼭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뿐만 아니라 분명히 피해를 본 지역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인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지 참 굉장히 이게 내용이 참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글입니다.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읽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왜 저희가 분노하는지 공감하실 테니까. 6일날 올렸어요. 시인 류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SNS에 물론 참고로 일단 이거는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포항에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올린 글이긴 해요.
일단 100번 양보해서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자, 6일날 올렸어요. 몇몇 유튜버의 동냥질 난동과 기레기, 일단 이 사람은 기자들을 싫어한다는 게 드러났어요. 기레기들의 윤석열 대통령이 철야 찬양 정도가 역대급이었. 뭐 대응을 잘한다고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태풍이라고 국민을 다 공포에 떨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덕분에 대비를 철저히 했으니 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왠지 좀 속은 느낌? 쥐새끼 한 마리가 쪼르르 지나간 느낌? 별거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재난 대비해서 비상대기하는 것도 속보가 되는 나라. 여사님이 별걸 다 속여도 무사 통과가 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일상된 나라에 살다 보니 태풍 자체 거짓. 진짜 읽기가 귀찮아요. 이걸 지금 읽고 있다는 제 자신이 참 초라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그래서 시인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본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정수를 시로 표현하는 것인데, 사람의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정말 스스로가 본인이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6일 저녁 6시경이면 이 당시 피해 상황 집계로도 사망자가 이미 3분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논란이 커졌는데 사과는 했습니까? 허지연 변호사님? 사과 글은 올렸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사과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보통 사과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 잘못 인정하고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미안하긴 미안한데 그런데라고 붙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뭔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라든가 약간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내용이 어떤 얘기냐 하면요. 포스팅한 뒤 대여섯 시간 뒤에 실종자 뉴스가 떴다고 변명할 일도 아니고 순서가 다르다고 항변할 일도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자기가 포스팅한 뒤에 이 실종자 뉴스가 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과하는 순간 조국 전 장관처럼 짓밟히는 사회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쁜 언론에 좋은 비밀을 주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살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부침도 없이 피해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거듭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부침이 없는 사과인지 정말 진정한 사과인지 의문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기자들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아주 꾸준히 일관되게 기레기란 표현을 아주 쓰고 있어요. 자기 글의 취지와 다르게 기레기들에게 당했다고 억울해하고 있을 일만은 아니다. 그래요. 자, 엄청난 피해를 보신 분도 많고 사상자까지 발생했다. 그래서 쥐새끼 한 마리 쪼르르 지나간 것 같다고 쓴 제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성한 듯한 모양들 취했어. 근데 그 다음 말 가관입니다. 사과하는 순간 조국 전 장관처럼 더 짓밟히는 사회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신을 조국 반열에 올려놓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최진봉 교수님, 네. 정말로 딱 한 줄.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한 줄만 다 하면 될 거예요. 왜 주저리 읊어요, 앞에?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과의 진정성은 그냥 정말 죄송하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이런 끝이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그러나 하지만 여기 다른 얘기도 있더라고요. 주저리 부침 뭐 이런 얘기한 부침이 없이 한다면서 붙이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과든 사과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그게 왜 비난받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면 이분은 속으로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시는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쓸데없이 다른 얘기를 붙이는 바람에 본인의 사과 자체의 진정성이 완전히 떨어져요. 네. 두 번째, 자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와 이 재난의 문제를 왜 엮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이거대로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지. 왜 이걸 붙여가지고 마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뭔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틀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저는 비판하고 싶은 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세요. 그러면 하는 건 좋은데 이 피해를 당한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사과는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뭘 군더더기를 붙이는 순간 그 사과의 진정성은 일반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성이나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SNS에 사과는 했지만요.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였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의왕시의 한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냥 배회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 횡단보도 한가운데 아이고. 빨간 동그라미 안에 저 남자 보이시죠? 네. 손에 지금 화살표 표시된 저게 뭐냐면요. 낫이 들려 있습니다. 어머. 심지어 낫을 휘두르기까지 하면서 길거리를 다니는 시민들을 위협했다고 하는데 한 건물로 들어갔는데 저게 바로 병원입니다. 아이고. 낫을 든 채로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병원을 배회하면서 20분 동안이나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을 마주친 시민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최명규 원장님, 세상에. 일단 저 시간 자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서움이 발생한다는 이제 밤이 아닌 거예요.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거고요. 또 흉기 역시 우리는 예상되는 흉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또 낫이라는 도구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고 또 저렇게 걸음걸이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저분의 얼굴 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정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각성되어 있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느꼈기 때문에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에 떨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위험한 순간 지금 누군가는 재빨리 신고하고 또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곧바로 이 병원이 있는 건물로 출동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남성을 잡기 위한 제압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이 과정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건물 1층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바로 상가 건물의 엘리베이터 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이를 끼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운 후 남성의 이동 동선을 통제한 건데요. 난동을 피우다가 병원을 나선 남성,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자 이렇게 경찰이 유도한 대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흉기를 고스란히 들고 있는 상태요, 저 남성이. 그런데 그 이후에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버리세요. 나 버리세요. 나 버려. 나 버려요. 네, 나 버리세요. 알았어요. 나 버리세요. 나 버리세요. 나 잡아. 해봐. 됐어. 선생님, 나 사진 찍어. 말 그대로 검거 순간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흘렀을 시간인데 일단 경찰들의 일단 기지가 동선을 줄이는 그 기지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운 그 기지가 대단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그래서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겠죠. 이분들이 이제 사건을 해결하거나 혹은 수사에 있어서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럴 때는 동선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순간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거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최근 들어서 법률 서비스나 혹은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나 혹은 의사들이 있는 병원 이런 곳에서
어떤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식에 있어서 이런 보건이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본인에게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얻어졌을 때는 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도 좀 있어야 되겠고 지금 이 경찰분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저렇게 신속하게 검거하는 이런 행동들도 많이 좀 알려지고 네. 미리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병원에 계셨던 분들은 얼마나 옴짝달싹도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정말 재빨리 신속하게 검거해서 천만다행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시란 보기만 해도 소스라칠 그런 흉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최명기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 가능한 어떤 흉기도 아니잖아요. 저거는. 아니 농촌에서 벼 벨 때 쓰는 낫을 가지고 와서 병원에 왔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흔들잖아요. 좀 손 보세요. 막 뭐 위아래로. 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요. 20분 동안이나 난동을 부렸어요. 20분 허허. 동안이나. 그러니까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데 네. 다행히 경찰이 정말 잘 유도해서 계단으로 테이저건 쏴가지고 진압을 했고 정말 네.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검거가 돼서 네. 지금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엄벌에 처해서 저런 행동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안과 사회적인 어떤 그 위협감을 주는 그렇죠. 그런 행동들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찰분들 대응 정말로 잘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시민들끼리 승강이가 벌어졌대요. 왜 그랬는지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 나올 때 얘가 나 쳐다보고 아이 빡치게라. 팔을 밟고 지나가시면 어떡하세요? 죄송한데 제가 피했거든요. 블랙박스 다 찍혔으니까 여기 CCTV 있고. 아니 아까 말안 보이세요 이게? 아 제가 옆에서 피해 갔어요. 안진영 기자님, 지금 이게 정확히 무슨 상황인가요? 저 상황이 지금. 네, 지금 차량이 지나가는데 옆에 지나가던 남성이 분명히 부딪혔다고 자기 발을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차량 운전자는 분명히 피해갔고 그리고 이 지금 영상 속에서도 손목치기다라고 해서 본인들은 충분히 피해가려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남성 얼마 후에 다른 동네에서 또다시 이렇게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뭔가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하.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서울 남영동거리를 걷던 남성, 마주오는 흰색 차량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부딪힌 게 아니라 남성이 차량에 슬쩍 팔꿈치를 갖다 댄 겁니다. 네. 남성은 고통스러운 듯 팔꿈치를 움켜쥐었지만 차량이 빠지자 태연히 담배를 피우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또 SUV가 다가오자 발을 갑자기 차 아래로 밀어 넣는데요. 어허. 또 지나가는 차량 백미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러 팔을 갖다 대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상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저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잖아요. 누가 봐도 일부러 쓱 들이미는 게 나오잖아요. 김현재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범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손목치기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어허. 그러니까 일부러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슬쩍 신체 일부를 갖다 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야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51건의 교통사고를 유발을 시켜서 네. 이제 이런 경우 가볍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서로 잘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당 5만 원부터 최대로는 20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현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도 또 보험 접수를 통해서 총 51건 3,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완전 직업인 거죠. 이 정도면. 그러네요. 꼬리가 길면 근데 밟힐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경찰에 의해서 꾹 밟혔습니다. 아하. 이 사람 붙잡혔는데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이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교통사고 신고 접수가 여러 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유사한 신고 내용과 또 이 40대 남성의 보험금 지급 내역, 또 계좌 거래 내역 같은 것들 분석해서 범행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들고 이 지난달 말에 신당동에 가서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 네. 체포 당시에도 이 사람 뭐라고 있었냐면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보험금 달라는 내용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던 중에 네. 붙잡혔다고 합니다. 결국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편취한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과 유흥자금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노골화되고 지능화되는 보험 사기, 경찰분들이 더더욱 발본 세권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한 3년간 정도 됐나요? 한 3년 동안 코로나 탓에 고향 한번 제대로 못 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뉴스파이터에서도 한동안 이런 사연을 전해드리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허준 변호사님. 네, 명절 되면 이 명절 음식 누가 하냐 이거 두고 정말 갈등도 많이 생기고 네. 실제로 명절 지나면 이혼 상담도 되게 늘어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갈등이 이제 격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명절 음식 하면은 또 이제 제일 맛있는 게 저는 전을 정말 좋아해요. 그 노릇노릇하게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막 고소할 때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침 넘어갑니다 벌써.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제가 명절 음식을 또 잘하는데요. 아하. 이 음식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전부치기예요. 아하. 이게 얇게 바삭하게 부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 이 시누이 시댁에 가져다 줄 전을 이번에 대신 부쳐야 될까 봐 걱정이다라는 며느리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겁니다. 네. 명절 때마다 시누이가 시누이 시댁의 제사 음식 준비를 친정에서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머. 이 작성자에 따르면 이 명절에 보통 시댁에 하루 전에 가면은 시누이가 와 있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코로나19 때문에 각자 이제 모여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시댁에서는 각자 친정에서 음식을 마련해 와서 같이 이렇게 나눠 먹자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 전을 친정에서 부치는데 그럼 본인이 부쳐야 되잖아요. 네. 다른 일을 하기는 하는데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이거를 남편이랑 며느리가 다 반나절씩 앉아서 전을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누이의 남편이 고모부잖아요. 네. 고모부는 자기 집에서 지낼 제사 음식, 차례 음식 만드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네. 황당하죠. 며느리 네. 입장에서는 자기도 귀한 딸인데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시댁도 아니라 시누이 시댁 제사 음식뿐만 아니라 자기 시댁에는 또 제사가 없는데도 시누이 시댁 음식에 시댁 식구들이 나눠 먹을 음식까지 본인이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힘겨움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런 황당 사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대한민국 누리꾼들 이런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일단 시댁이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누이 역시 다른 집의 며느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며느리의 마음을 모를까 의아함을 드러냈고요. 맞아요. 또 시누이도 친정에서 음식을 하는 것처럼 그럼 저도 친정 가서 해오겠다라고 하고 며느리가 빠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조언을 했고요. 아까 말했지만 이 며느리 명절 전날 가서 음식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명절 당일 아침에 시댁을 가는 것이다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 상황을 좀 보세요. 사파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야, 보세요.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저 사파에서 이제 앉아서 화면 왼쪽 아래에서 앉아서 이제 시누이 이제 올케잖아요. 올케가 지금 붙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남편이니까 시누이한테는 오빠가 되거나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저 오빠도 어이구 내 팔자야. 내가 지금 내 여동생 시댁 가져갈 전을 부친다. 근데 저 남편 그걸 처신 잘한 거 왜? 저 남편마저 놀고 있었으면은 그냥 김현주 평론가님 아내 화딱지가 곱비가 됐을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네. 그럼 예전부터 이 명절만 지나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명절 후 스트레스성 이별.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그 명절 지난 후에 이혼율이 급증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이 가족 간 그리고 특히 성별 세대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말고 가족 회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터놓고 이건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어떤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명절 스트레스는 뭐 저희같이 일반인들도 있지만 연예인들은 어떨까요? 연예인들은 이런 거 고충이 없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그다음에 제가 5대조까지 지내거든요, 제사를. 그러니까 5대조 지내면 보통 10분이시잖아요. 여기인데 이제 한 분이 더 계셔서 11분. 추석과 예, 뭐 이제 13번. 한 달에 한 번 좀 이상이죠. 처음 인사하러 간 데가 주문진 분들이신데 갓을 이렇게 쓰시고 뒤돌아봐라 앞에 봐라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저렇게 말랐으니 애가 낳겠느냐 뭐 그런 얘기하고 내가 나 뭐 애는 기계인가 왜 저러지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약간 반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이거? 아니 저는 제사, 명절 이렇게 해서 친척들이 그런 날에나 모이잖아요.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안부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좀 편안한 코스를 즐기다가 가시기를 저는 되게 바라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그 코스를 현영 마담님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짜요. 아, 짜요, 직접? 네. 플랜을. 코스 짜듯이 뭘 하고 이때 식사하시고. 제사 플랜. 근데 그런 걸 준비하는 게 하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죠? 저는 되게 그래서 명절 전에 차례 전에 잠이 안 와요. 좋아서? 설레어서. 대박 사건입니다. 물론 현영 씨처럼 진짜 뭐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최명기 원장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받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거기에 이제 더해진 경우가 있는데 그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을수록 당연히 스트레스는 증가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지극히 본인을 사랑해주고 본인도 지극히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를 남편을 봐서 이제 참을 수가 있고 당연히 끝나고 나면 남편이 이제 위로해주게 되고요. 또 지금 사연에서 봤듯이 우리를 극도의 스트레스로 몰아가는 거는 내가 차별받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내가 차별받고 있어. 시댁에서 시누이와 비교해서 내가 차별받고 있어. 혹은 내가 또 우리 친정에 가야 되는데 친정에 못 가고 시댁에만 있어서 차별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다 줄이는 게 사실은 똑같이 힘들더라도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여주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힘듦을 줄여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걸 가족들이 알아야 돼요. 정말 지당하신 말씀 해주신 거. 차별 진짜. 왜 나만 이래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성균관이 최진봉 교수님 차례상 뭐 표준안 그런 걸 발표했는데 사실은 전국의 며느리들 야호 그렇겠지만 어르신들은 가족 어르신들은 이게 우리 집에 전통이 있지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균관에서 이제 제사를 어떻게 지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표준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바로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적이라고 보통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김치, 과일, 술 6가지가 기본이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일단. 근데 거기다 좀 더 더하고 싶으면 육류나 생선, 떡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처럼 기름에 튀기거나 부치거나 이런 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집도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집도 거의 뭐 상다리 부러지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제가 볼 때는 젊은 이제 우리 제가 볼 때 며느리들 얘기하면 안 통해요. 아들들 해야 돼. 맞아요. 네네. 저는 이거 아까 거기 전 부치는 것도 아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너 동생한테 너 이러면 되냐?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나서서 이번에 성균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전이 드시고 싶다. 그럼 주문하세요. 언제든지 주문하면 금방 옵니다. 요즘 제사 음식 주문하면 바로 와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의 며느님들한테 인기가 지금 점수가 올라가는 소리 막 들립니다. 최진봉 교수님. 좋아요. 어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참조하실 것 같아요. 이번 추석은 정말 가족 간의 정을 음식이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오랜만에 담소 나누고 그런 정을 쌓는 명절 되기를 간절히 바라볼게요. 이제 내일부터 뭐 추석 시작되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 자리에서는요. 세대 통합, 추석 앞두고 세대 통합의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달려라 고향여
저도 이렇게 박수치며 듣고 있었는데요. 아, 진짜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진영 기자님 참 고향역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저 노래가 어디서 울려 퍼진 거냐 하면 어제 방송된 MBN 우리들의 트로트입니다. 이 명절을 앞둔 전야제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하. 트로트 가수 22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박. 네. 왜 세대 통합이냐면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조왕조, 진성, 강진 같은 기성 그룹 그리고 또 이제 정동원이나 전유진 같은 10대 트로트 신성들이 오. 한 자리에 모여서 네. 트로트로 모두 세대 통합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네. 단순히 각자의 노래 부른 게 아니라 듀엣토는 트리오 모델을 꾸미면서 새로운 재미를 줬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아하. 그래서 어제 첫 방송된 게 시청률이 4.5%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요. 그랬어요? 오는 네. 14일 또 아하. 2회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MC 군단도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MC 붐 외에도요. 트로트 가수 정동원 그리고 장민호가 함께 진행 솜씨를 야. 선보였습니다. MC 군단도 쟁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붐은 이 22명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거의 시상식이다. 잠실 운동장에 모아놓으면은 그냥 시상식이라 할 정도로 쟁쟁한 이들이 출연했다고 너스레를 떨었고요. 네. 정동원 군, 지금 중학생이지만 입단만큼은 이미 세대를 다 아우를 정도가 됩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네네. 왜 22명이냐? 지금이 2022년이지 않냐? 네. 그래서 22명을 모은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대박입니다.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어떻게 저런 재치가 나올까요? 자, 트로트 스타 22명 모두 그 무대 하나하나가 다 화제였지만요. 그 중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은 이 장면 그 감동이 지금까지도 이어지실 듯해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사실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도 좀 가물가물한 노래, 잘 기억이 안 나는 노래, 부르기 어려운 노래인데 유하양이 대박 사건 그러니까요. 소화해냈어요. 이 노래가 황성예터라는 노래잖아요. 네. 황성예터의 밤이 네, 20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노래인데 이게 네. 1928년도에 발표한 거예요. 아하. 근데 지금 유아양의 나이가 올해 8살입니다. 아, 그래요? 8살인데 1928년도에 발표한 대중가요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근데 감정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대로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네. 그러니까 저는, 야, 유아양이 저 정도의 어떤 그 감정 표현하면서 부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이 노래 네. 같은 경우에 이게 한국인이 첫 번째로 만든 작사, 작곡을 한 대중가요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대중가요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곡인데, 아하. 그 곡을 저렇게 맛깔나게. 그래요? 정말 감정을 실어서 부르니까, 모든 사람이 감탄할 수밖에 없죠. 아마 시청자들도 깜짝 놀라셨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아하. 이게 우리 가장 오래된 대중가요를 8살 난 우리 어린아이가 이게 감정을 담아서 실어서 불렀다. 네. 그 자체만으로 이제 큰 감동을 줬습니다. 황성예터 이 노래 부른 가수 중에 역대 최연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이제 저도 유하양 팬인데요. 2015년생입니다. 와, 대박 사건. 2015년생이 아까 그 노래 가사에 정처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 뜻을 정말 모를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커버라 그러죠. 그 불러온 노래들이 남인수, 심수봉, 조용필과 어머.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배님들의 와. 곡인데도 사실 이선희 씨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졌잖아요. 아름다운 강산 부를 때 청바지를 입고 나왔었는데 청바지도 너무 귀여웠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 귀염성 뒤에는 정말 노래관에서는 정말 천재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 세대 대통합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유하양 말고도 뭔가 또 관심을 끌었던 무대가 있었을 건 아닙니까? 안진영 기자님. 네, 유아양 무대는요. 이 노래가 1932년에 발표가 됐고 유아양이 2015년생이니까 83년을 거슬렀거든요. 네. 이런 무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하. 그 주인공은 바로 목포의 눈물을 부른 전유진 양이었습니다. 어머. 이 목포의 눈물은 어떤 곡이냐면요.
한 언론사가 향토 노래 가사 공모전을 열었는데 그때 일제에 억눌린 민족 고유의 정서를 되살리자는 호소가 굉장히 잘 표현된 문일석의 목포의 노래가 1등을 차지했거든요. 여기에 손목인이 곡을 붙이고 이난영이 부른 게 바로 목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민족의 노래로서 지금도 각인이 돼 있는데 이 노래를 어제 17살인 전유진 양이 불러서 또 듣는 이들의 눈물을 쏙 뺐습니다. 노래가 그저 유명한 줄만 알았더니 사연, 스토리가 담겨 있다고 들으니까 더 새로워 보입니다. 그 무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국민 애창곡이란 타이틀 붙여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허준 변호사님. 그렇죠. 너무너무 다들 잘 아시고 좋아해온 오래된 노래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굉장히 애창곡으로 유명한데 이 곡을 김대중 전 대통령 좋아하셨다는 게 너무 유명해서요. 2009년도에 남진 씨가 김대중 대통령을 위한 3호곡이라는 앨범의 타이틀로 수록하기도 했던 곡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게 35년에 발매가 됐는데 이제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가사나 애잔한 이 구슬픈 이 곡조가 이 우리 나라를 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어줬던 곡이고 또 혜태 타이거스 응원가기도 했잖아요. 호남인 응원가고 향토가나 다름없는 노래인데 근데 이 깊은 한의 정서를 어떻게 저 17살 2006년생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참 맛깔나게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트롯 요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 방송이 나갔을 때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MC를 봤던 이 장민호 씨가 정동원 군한테 왜 목포의 눈물인 줄 아느냐 기습 퀴즈를 냈어요. 그랬더니 정동원 군이 약간 당황하면서 목포는 3대 항구여서 일제 수탈이 많아서 이게 눈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봤던 또 나태주 씨가 땀 많이 흘리네 우리 동원이 그러면서 애정 섞인 그런 장난을 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2부에도 이런 재밌는 장면들 또 좋은 노래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느덧 세대를 뛰어넘고 그리고 뭔가 그리고 즐거움 K-트로트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이 노래를 원래 부르셨던 분들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래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들어오지 형태의 노래가 아니면은 30살에 갑자기 들으면은 그 흥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한 번도 힙합을 안 듣던 사람이 40살에 처음 힙합을 들으면은 힙합이 전혀 좋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트로트라는 장르는 모든 세대가 많이 듣냐 적게 듣느냐의 문제이지 안 들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트로트를 특히 많이 들었던 분들은 트로트 음악이 어떤 그 위상과 본인이 이 세상에서 본인의 어떤 인정받는 거를 갖다 동일시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현재 트로트가 이렇게 전 세대 영역과 갖다 아울러서 인기가 있는 거가 있으면은 본인의 자존감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전유진 양이 부른 트로트엔 또 다른 감동이 담겨 있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막 이게 형광봉 들고 막 벌써 이러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전유진 양이 나이로 치면 지금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한창 아이돌 스타 좋아할 그런 나이 아니에요, 김현주 평론가님? 근데 요즘에는 그 음악 좋아하는 그 선호도를 보면은요, 나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고등학생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는 층도 물론 아무래도 좀 고연령층 할아버지 또 이모 고모님들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실제로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후배들이죠. 그 이 전유진 양이 다녔던 학교로 오고 싶다 이런 그래요? 거를 표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 세대를 아울러서 모두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네. 트로트 샛별만 빛났던 무대는 아니에요. 앞서 세대 대통합이잖아요. 관록의 무대는 없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한 점 나누는데 어머니 그 어디에 계십니까 옥매이게 불러봅니다.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 진짜 안지훈 기자님 감동 그 자체인 게 역시 뭐니 해도 이 내공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노래를 기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그러니까요. 감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맞아요. 저희 서른도시의 잃어버린 30년은요. 원래 그 이산가족 상봉 때 쓰인 노래잖아요. 아. 원래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게 메인 테마곡이었는데 서른도시가 저 노래를 불러서 저 노래가 더 유명해지면서 지금은 이산가족 하면 저 노래를 떠오르는데 지금은 이산가족 개념이라기보다는 추석을 앞두고 먼 고향에 있는 타지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더 서른도시의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감정이입을 하고 마찬가지로 강진 씨의 이제 막걸리 한 잔 같은 경우도요. 어르신들, 부모님들 만나면 막걸리 아버님께 한 잔 따라드리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 노래를 들은 분들은 더 마음 깊이 감동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사실 막걸리 한 잔 영탁 씨 노래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원곡은 강진 씨 노래인데 안진용 기자님 역시 진짜 원곡의 노래로 들으니까 그 감동이 더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영탁 씨 팬들이 좀 서운해하겠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좀 달라요. 영탁 씨의 막걸리 한 잔은요. 막걸리를 드리는 마음으로 좀 더 씩씩한 그런 젊은이의 기상이 느껴진다면 네. 저 이미 강진 씨는요. 그 막걸리 맛을 아는 분이 이미 이 막걸리를 내가 이제는 받을 나이에 이 막걸리 한 잔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느낌을 맞아요. 더 걸쭉하게 살려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무대를 보니까 역시 이 클래스, 역시 관록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수준은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점을 가도 원조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퓨전도 생기고 원조에서 이제 조금 변화시켜서 새로운 어떤 음식을 만들어내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원조를 맞아요. 찾아가요. 네. 그 원조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커버곡도 생기고 다른 가수들이 그 이제 후배 가수들이 부르기도 하지만 그거가 원조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맞아요. 봅니다. 저 두 분의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옛날 감정도 생각이 나고요. 그 뭐랄까요? 그 삶이 묻어나는 노래 같아요. 아하,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요. 저는 네. 들었는데 막걸리 한 잔 들으면서 저도 아버님 생각이 날 정도예요. 아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고생시켰던 아버지 생각 아이고. 이런 생각 나잖아요. 맞아요. 그 따라드리고 싶은 그 마음. 어렸을 때 막걸리 주전자 들고 김명준 앵커도 이렇게 술 받으러 다녔잖아요. 맞아요. 심부름 많이 다녔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때 그 감정이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살짝 홀짝홀짝 먹고 그랬죠. 네네. 그랬었군요. 그러니까 그 감정은 어떻게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네. 저희 관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대 간의 통합이라고 하는 이 관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원조가 갖고 있는 관록과 네. 신세대가 갖고 있는 새로움의 변화들을 융합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MBN의 이런 도전이 너무 좋고 아하. 14일 날 2부가 방송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4.몇%? 5%? 네. 5% 이상을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더블 가죠. 묶어 더블로가 한 9% 나오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아, 이왕이면 10% 찍죠 뭐. 네. 다음 주 수요일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석맞이 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어떤 영상인가요, 호정 변호사님? 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석을 맞아서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의 모습을 포착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귀엽고 생생한 모습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곳 지리산입니다. 수달 2마리예요. 엎치락뒤치락 서로 장난치고 놀고 있는 모습인데 영락없는 어린 아기들 같아 너무 귀엽네요. 그런가 하면 이 친구들 담비입니다. 킁킁킁킁 코를 들이밀면서 이곳저곳 먹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인데요. 어머.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또 이번 영상은요. 밤이 된 모습 영상입니다. 네. 눈에 불을 밝히며 잘 보이시죠? 네네. 저 둘이요 바로 사기예요. 아. 숲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미 사기, 아기 사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너무 귀여운 어머. 장면인데요. 자연 속에서 저렇게 평화롭게 뛰어노는 동물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은데 네. 민족 대명절 추석이잖아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저렇게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최명규 원장님 지금 멸종 위기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모든 동물들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정 영역의 바운더리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 그렇기 때문에 숲의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생활 공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생활 공간이 줄어들어가 보니까 저 동물들이 먹어야 돼, 특히 육식 동물들은 먹어야 될 먹이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아이고. 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멸종 위기에 있게 되는데 진짜 어떤 종이 하나 없어진다는 거는 어떤 한 동물이 하나 없어지는 거는 또 다른 커다란 슬픔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영상 속 나온 동물 말고도 멸종 위기 동물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최명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저 동물들 말고도요.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들이 반달 가슴곰, 아하. 그리고 하늘다람쥐도 지금 멸종위기 네. 중이고요. 그리고 수달, 담비, 아까 영상에 봤습니다만 그랬군요. 이런 동물들이 지금 멸종위기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물들을 잘 보호해서 우리 자연 속에 저런 동물들이 살아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물들, 뭐 요즘 뭐 반려동물들만 이제 많이 애지중지하는데요. 저런 동물들은요, 우리와 함께 가야 할 우리의 동반자라는 거 우리가 명심하고 잘 보존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